글로벌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슨 소식이에요? 전해주세요. 네, 지난주 영란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가져왔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이례적인 금융 환경 속에서 시장과 중앙은행 사이의 엇박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기사를 보면 그 금융위기 이후에 한동안 점진적인 통화 정책이 지속됐다는 점을 들면서 앞으로는 극단적인 정책이 흐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런 극단적인 정책으로 최근 일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헬리콥터 머니를 꼽았는데 이 헬리콥터 머니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시장이 어떤 반응을 가져올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메인 토크에서 잠깐 언급은 했었습니다만 이 기존의 또 양적 완화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서 헬리콥터 머니, 진짜 뿌린다는 느낌. 근데 몇 가지 아직 시장에서 헬리콥터 머니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도 아직 없습니다만 몇 가지 전 지적하고 싶은 게 그 용어를 처음 만들었던 그 밀턴 프리드만 교수가 좀 억울하실 거예요. 제가 배우기로는 프리드만 교수가 한 얘기는 지속적인 어떤 디플레를 막기 위해서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면 된다. 근데 그분의 지론은 인플레든 디플레든 화폐적 현상이다 이런 얘기고 그렇게 하면 물가는 올릴 수 있으나 그것이 성장을 유발하지는 못한다는 게 프리드만 교수인데 지금 이제 프리드만 유의 그런 어떤 통화주의를 갖다가 정책으로 실행하겠다는 사람들은 자꾸 세상을 속이고 있어요. 그걸로 성장이 되고 회복이 되고 고용도 늘고 투자도 는다고 자꾸 이제 얘기하는 그 부분이 그거합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라고 우리가 양적 완화 이런 것 갖다가 포장을 해왔습니다만 사람이 이렇게 병이 아주 깊으면 의사들이 그걸 쓴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이 마약류에 그걸 갖다 좀 쓰는데 이 약도 너무 오래 쓰다 보니 이제는 주사기를 찾는 단계까지 왔어요. 이제 주사기를 갖다 직접 꽂아야 될 정도까지 오면은 이거 진짜 좀 그거 힘든 거 아닌가. 그래서 썰은 분분하지만 실제 저걸 갖다 헬리콥터 머니를 갖다가 어떤 형태건 간에 단행하는 데는 그 단행하는 사람은 상당히 또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과가 어떠냐인데 사람이 망각의 동물에서 그런지 몰라도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좋은 쪽으로 반응을 초기에 해주면 되게 좋은 정책인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 2, 3년 뒤에 실제로 그 정책의 과실을 얻고자 하는 타이밍에는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를 또 다시 보게 되는. 그래서 이게 이 투자자들이 정책이 나오는 순간에 2, 3일 사이 시장 반응만 가지고 정책이 먹힐 거다, 안 먹힐 거다를 예단하는 경향이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헬리콥터로 뿌릴지 제트기를 뿌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준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돈으로 경제를 살 수 있느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돈으로 주식을 사게 해주는 빌미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경제의 효용성을 가져올 거냐 이거는 너무나 많은 물음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냥 제가 투자 관련된 일을 하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 자산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빌미는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한메다 교수라고 일본의 그 아베 총리의 그 경제 고문하시는 분이 제 기억으로 한 5월달 정도에 기고를 했던 글을 보니까 일본은 헬리콥터 머니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류의 정책을 1930년도에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제 썼던 경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좀 하면서 그때 이제 상황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다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세계 대공황 때 이제 계속 경기도 안 좋고 인플레는 계속 마이너스로 가니까 당시에 이제 일본 정부가 정부 재정을 한 40% 가까이 그냥 한 해에 그냥 늘려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한 재원인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거를 BOJ가 그냥 다 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다음 해부터 사실 일본 경제가 슬금슬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인플레가 올라가고 경제가 좋아지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 재무상은 재정을 이제 원상복귀 이제 더 안 늘리고 조금씩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재정 정책의 상당 부분이 군수 산업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군대가 이제 그 재정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봤었는데 군부에서 그 재무상을 결국은 암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마다 교수가 얘기하는 핵심은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헬리콥터 머니 또는 이런 재정을 풀고 그 재정을 무제한적으로 그 중앙은행이 이제 후원하는 정책이 사실은 약간 이제 유혹이 굉장히 강하다. 이게 효과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만족을 해서 그만둘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언제 어떻게 걸지를 모른다라는 걸 지적을 이제 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하고 지금의 일본을 상황을 해보면 일본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012년 이후에 아베노믹스의 일본의 경기가 뭐 효과가 아베노믹스가 뭐 실패했다 많이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래도 뭐 디플레는 아니고 그래도 경기가 침체는 아니니까 지금 당장 그 정도의 정책을 쓸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그 어떤 극단적인 정책이 좀 더 나오려면 실제로 일본 경기가 진짜 더 나빠져야만 뭐 정책이 좀 나올 것 같고 실제로 효과는 단기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떤 장기적인 그림을 보면 상당히 좀 나빠질 위험이 또는 인플레가 굉장히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재무상은 이제 그 경호원을 쓰셔야 되겠네. 만에 헬리콥터만 일하면. 근데 그게 네 얘기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허영권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과연 헬리콥터 머니라는 걸 갖다가 동원할 정도로 그렇게 극한 상황이냐 그 부분도 사실 퀘스천 마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일본이 겁도 날 거예요. 지난 1월 29일 날 너무 아팠거든요.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극단적인 정책인데 그걸 동원했던 거는 원했던 것은 엔화 약세요. 원했던 거는 니케이 폭등이었는데 완전히 거꾸로 나오니까 그리고 만약에 헬리콥터도 띄웠는데 헬리콥터 원인을 단행을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까 봐도 사실 두려운 거죠. 근데 아베는 하고 싶을 거예요. 아베는요? 네, 하고 싶죠. 왜냐하면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뭐 아무리 뭐 이거다 저거다 뭐 다른 말로 에둘러서 얘기를 해도 자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결국 원하는 건 엔화 약세인데 엔화 약세 한동안은 잘 먹혔었잖아요. 예. 근데 먹혔던 게 다시 이제 원위치한 거 아니에요. 뭐 원위치는 아니지만 반쯤은 되돌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120엔대의 엔화를 보고 싶은 유혹은 지금 충동은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여연선거 하면서도 야, 경제는 좋아졌고 젊은 애들 취업은 늘어나지 않았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를 아베가 직접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덕이 사실은 엔화 약세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럼 다시 한 120엔까지 가는 모습을 만들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베 쪽에서는 지금 정부 쪽에서는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네, 시장 평가 살짝 해주셨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앙은행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반면 시장은 중앙은행의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 현 시점에서 중앙은행과 그 시장의 관계는 어떻다고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표현 쓰면 되게 나쁜 표현을 많이 써요. 정경유착 뭐 이런 정치와 경제가 이제 유착한다 뭐 이런 건데요. 재정을 정치단에서 해석을 한다고 보고 뭐 통화정책을 경제단에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투자자들을 경제라고 본다 그러면 마치 정치하는 것과 계속 어떻게 하면 부를 더 늘려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관계가 그냥 서로 공생하는 관계이지 엇박자를 낸다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다만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은행이 어찌 보면 투자들의 길을 잘못 들였다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 시장과의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미리 일정 수준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다라는 힌트를 주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좀 대비하고 대응하고 갈 길을 잘 잡아라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소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그래서 우리가 매월지 100만 원씩 쓸 거예요 라고 했는데 시장이 100만 원만 쓰니까 애기애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는 그러면은 100만 원만 쓴다라고 실제로는 300만 원 써야 되나? 그래서 이제 300만 원 쓴다 하니까 좋아하는 거죠. 계속 그 구미를 맞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소통과 소통 이후에 깜짝쇼를 벌려줘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모든 전 중앙은행이 다 걸려버린 상황이어서 어찌 보면 중앙은행이 일반 시장의 경제 주체들의 길을 잘못 들여놓고 이제는 역으로 길을 들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저는 지금 요새 하고 있어서 중앙은행 볼 때마다 격에 하면서 바라보게 돼요. 저는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 동의를 못하는 것은 시장이 중앙은행을 안 듣는다가 아니고 말을 듣지 않는다가 아니고 시장은 중앙은행만 쳐다본 지 몇 년 됐습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왜냐하면 뭐 예전처럼 수급 따지고 실적 따지고 지표 따지던 시장이 아니에요. 그 드라기가 옐렌이 그러다가 뭔 소리 하느냐, 마크카니가 뭐라 그러냐 얘기에만 쫑긋한 지가 수년째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 단계까지 갔어요. 중앙은행들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뻥칸지까지도 알아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금리 처음 올리면서 찍었던 점도표에 2016년에 금리 한 4번 올린다. 시장은 코웃음 쳤어요. 올리지 못한다. 쟤들 죽었다 깨도 못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다 보니 금리가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까지 쭉 갔죠. 지금 오죽하면은 22가 지금 살 국채가 없다는 거예요. 현 규정으로는. 마이너스 0.4보다 더 내려간 단기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갔는데 그래봐야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100% 손해나는 그 짓거리를 하는 이유는 이걸 갖다가 드라기와 구르다가 더 비싸게 사줄 거라는 그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는 거고. 그런 식이니까 중앙은행의 말을 듣지 않는다가 아니고 너무 잘 듣고 있고 그다음에 서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중앙은행은 만약에 한번 개심죄에 걸리면은 금리 대차게 한번 몇 번 올려버리면 시장 그냥 깨작살 납니다. 근데 시장도 그거까지 알아요. 절대 못한다. 그렇게 하면 쟤들도 죽는다. 뭐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네, 또 있어요? 다음 질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